최근 한 십몇 년 동안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신경제라고 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 무형 자산 이런 단어가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뭐 그게 엄청 났었죠. 심지어는 무형 자산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유형 자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설비들 갖고 있는 회사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면 그 논리에 이제 클라이막스를 의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보니까 뭐 신경제라는 게 뭡니까? 뭐 일단 네트워킹이죠.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킹이죠. 서로 연결되고 뭐 그리고 이제 저작권이라던가 아니면 네트워킹 플랫폼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메타버스. 그런데 그 유튜브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연결 좋고 플랫폼 좋은데 뭐 구글 좋고 다 좋은데 그걸 계속 운영을 하기에는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드웨어가 한계가 왔다는 거죠. 한계가 왔어요. 이제는 뭐 외국 나가 보시면 뭐 파리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지하철이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미국도 7, 80년대 때 그 인프라 투자한 이후 이렇다 할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하드웨어는 낡았습니다. 근데 그 신경제만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뭐고 해도 전기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미국이 지금 리쇼어링 한다고 해가지고 다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2차 전지 공장 여기다 지어라 뭐 반도체 공장 여기다 지어라 하는데 공장만 덜렁 지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공장이 공장답게 움직이려면 주변에 인프라와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공장이 그냥 안에서 모든 걸 다 만들지 않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중간재 이런 것들은 인프라가 다 돼야 돼요. 그러려면 더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한동안 너무 손을 대지 않았죠. 인프라 투자하면 중국이나 신흥국만 생각을 했지 선진국이 무슨 뭐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해야 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신경제가 끝나고 국영제 시대로 왔냐? 그건 아니지. 신경제가 또 AI가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칩이 있잖아. 예전에는 뭐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뭐 유튜브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아니면 메타버스로 접속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였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그 주도하는 기술 기업들의 대표 상품이었다면 AI는 오랜만에 일단 하드웨어가 있어야 뭐 AI를 굴리든지 뭐 GPT를 하든지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근데 어쨌든 그건 신경제죠. 그리고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국영제가 동시에 돌아가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 재밌게 신경제 국영제를 다 하고 있죠. 신경제만 할 때는 미국이 신경제 위주로만 갈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 관련이 있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만 조금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제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커가면서 많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었었죠. 그랬는데 국영제가 뜨니까 또 거기 원래 잘하던 것들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참 좀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시절이고 고금리긴 하지만 지금 내수나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고 앞으로 선진국의 소비도 둔화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투자적인 마인드에서 봤을 때 기회는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신경제, 국영제가 동시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시기는 사실상 처음 아니냐는 거죠. 80년대 깔아놓은 걸로 90년대 인터넷 혁명을 일으켰듯이 기회가 있다 생각을 하고 선진국들이 최소 20년간은 국영제라고 불릴 만한 것들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진국일수록 더 극적이죠. 대표적으로 미국.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법으로 미국답지 않은 짓을 하는 거죠. 시장에 정부가 끼어들어서 보조금 주고 법으로 뭘 못하게 하고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가장 극적이고 유럽은 차가 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지금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딸려요. 공장을 지어서 돌리게도 딸리고 하니까 그것들을 다 수입을 의존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국가 안보랑 연결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자기 나라에 더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더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뭐 요런 거 뭐 하면은 길 가다 꽁초 주워 핀다 이런 비아냥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 신경제나 파괴적 혁신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진리였었는데 AI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신경제를 이끌고 있고 그 외에는 국영제가 또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양쪽에 그럼 뭐겠습니까? 신경제도 국영제도 미국이 가장 크게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미 뭐 답 나와 있잖아요.
뭐 전력기기 같은 거 좋았던 것도 다 그랬던 것이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 뭐 하이닉스 이렇게 잘 갔던 것도 결국에 신경제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국장도 귀에 꽤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스탠스는 확실합니다. 미국이 신경제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국영제를 까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전처럼 그냥 가전제품 정도 돌릴 정도의 전기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전 세계에서 웬만한 나라의 전력 소비량 수준으로 전기를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AI는 더 많이 먹는다며. 그러면 인프라가 더 늘어야 되는데 미국 안에서 다 해결을 못하니까 필요한 것들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미국이 지금 예전처럼 중국에만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의 코드는 딱 두 개로 줄이면 되죠. 친한 애한테 사든지 가까운 데서 사든지. 가까운 데 어디겠어요? 여기죠. 멕시코, 캐나다. 물론 멕시코는 점점 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더 빠르게 늘고 있고 캐나다도 줄고 있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원래는 다 요거였겠죠. 요만큼 빠지고 있고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23년 기준인데 24년이 나오면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가까운 애들만 설명을 드렸는데 친한 애들 유럽이나 한국, 대만 같은 데서도 지금 빠르게 전년 대비 수입이 지금 한국이 20% 정도 늘었고 대만이 한 13% 정도 늘었더라고요. 미국이 인프라 투자가 진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뭐 일자리법이 있었고 인프라 투자법이었죠. 그리고 IRA 유명한 인플레이션 감소법 그리고 반도체 이름부터가 칩스 그 칩스법 뭐 이거는 그냥 초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제조업에 관련된 건설 투자 지출이 미국이 22년 이후에 4배가 됐습니다. 정말 이제 미국이 오랜만에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거기에서도 우리한테 기회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가 신의 한 수로 또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 쪽에 가까운 행정부를 가지게 된 게 딱 시기적으로도 좀 적절하지 않았나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는 법에 의해서라도 물리적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그 아니라도 지금 수요는 확인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수출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수출이 좀 돌아왔잖아요. 좀 돌아왔는데 주로 이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들이 위주였다가 최근에는 그 온기가 조금씩 퍼지고는 있습니다.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이제 K푸드까지 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중국 때문에 먹고 사던 시절조차도 미국의 제조업 경기 사이클에 예민했어요. 가까운 그래프가 노란색이 코스피입니다. 노란색이 코스피고 하얀색이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ISM 제조업 지수보다 조금 더 변동성 베타만 좀 큰 거예요. 얘가 오르면 따라 오르고 거의 동행합니다. ISM 제조업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이 화랑이면 중국도 화랑이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화랑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은 우리가 중국보다 미국 엑스포저가 큰데 그러면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게 지금 기준선이 여기 있는데요. 아직 기준선을 넘은 건 아니고 근처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습니다. 얘가 금리 인하를 타고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설비 투자나 이런 거 할 때는 은행 대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오면 제조업 투자가 늘어나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건 중학교 책에도 나와요. 그러면 금리 인하로 이게 좀 자극이 돼서 다시 좀 돌아온다면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수출 기업들이 코스피를 좀 견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금리 인하가 최근 2000년 이후 코로나 시절까지 있어 왔던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낮춰서라도 이걸 부양해야 되는 즉 이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이번에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건 뭐 다시 꺼진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물가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정책금리가 이런데 내려가요. 꾸준히 바라는 실질금리가 이 정도라고 하면 그만큼은 내려와 줘야 되잖아. 그렇게 해도 실질금리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위는 뭐겠습니까? 굉장히 초긴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월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경기가 생각보다 엄청 깨질 수도 있다. 코로나 이후로 21년 연말 이후로 연준이 금리를 높였던 가장 큰 이유와 명분이 뭡니까? 물가 때문이잖아요. 그때 경기가 너무 좋아서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 잡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올렸다고? 그럼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를 내려야지.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금리 인하되면 결코 호재 아니다. 금리 인하하면 뭐 박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는데 애초에 연준이 왜 금리를 올렸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CPI가 뭐 6.6에서 뭐 9.1을 지키는 그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3.4 정도 내려왔어요. 그러면 물가 때문에 올린 금리라면 물가가 내려가면 낮춰야지.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닌 거죠.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금리, 지난 시절의 금리 인하하고 똑같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경기 침체가 아닌데 금리를 인하했다는 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보험성 금리 인하. 이건 물가가 내려갔으니까 그 정도만 교정을 하는 건데 67년에도 그랬고요. 84년, 95년 그리고 2018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금리를 낮췄더니 시장 금리도 같이 내려왔고 증시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금리가 적당히 어느 정도 내려온다면 뭐 그 많이 낮춘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오는 것만큼만 내려오면서 그리고 미국도 시간을 두고 고금리의 영향을 받으니까 실질 금리를 조금씩 줄이는 그 속도에 맞춰서 내려온다면 이거는 경기 부양하려고 한 목적은 아니지만 경기 부양이 되죠. 안 그래도 수요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제조업 경기는 일단 기준선을 넘길 수 있겠다. 꽤 하락을 했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경기 침체는 안 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내려가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시원하게 다시 50을 넘기지도 못했던 게 미국 제조업 지수인데 금리 인하를 타고 이걸 기준선을 좀 넘어서 다시 확장 국면 여기까지 회복이죠. 회복을 넘어서 확장으로 간다면 요거는 당연히 우리한테도 꽤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미국 관련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화장품 강하잖아요. 오늘도 강했잖아. 화장품이 왜 이렇게 요즘은 미국 모멘텀이 미국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은 사실상 처음 들어간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정도의 무주공산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화장품이 핫해진 거예요. 소비가 조금 둔화되는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소비재인 화장품이 좋으냐? 미국 모멘텀이 크다니까요. 그건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하반기 동결은 없으니까 연준이 9월이냐 11월이냐 고민할 때 캐나다나 호주나 ECB 같은 데서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나와준다면 이제 거기는 이제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연속이냐 한 번 잠깐 이렇게 조정이냐 이거를 결론을 내준 상태에서 미국도 인하에 들어간다면 제조업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자가 줄어드니까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고 이거에는 좀 우호적일 수가 있겠다. 우리가 수출 증가율이 계속 증가만 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보통 한 3분기 정도 되면 이제 수출 증가율이 정점을 찍지 않겠냐.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연결이 좀 된다면 4분기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처럼 막 멀티플을 높여가지고 막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죽었다 팔렸다 하는 시장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먹을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계속 오르진 않겠지만 근데 일수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꺼지기도 쉽지 않은 게 한국 시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종목 안에서는 과격한 움직임을 가지는 게 한국 시장의 특징이지만 일단 지수 단위에서 봤을 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섹터나 종목 픽 잘하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